네, 2부에서는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란의 외무장관이 미국이 무기 판매를 많이 해서 중동이 이런 지경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무기를 팔았고 그 무기를 가장 많이 산 국가가 어디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다. 그런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잖아요.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어떤 군사연합체 결성하는 거 비판했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역에서 거기에 뭔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뻗대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난 반댈세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지금 느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참고로 지금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이 꼭 집어서 왜 이란 외무장관을 제재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이란의 외무장관은 그래도 외무장관이라는 그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들락날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유엔에 가서 미국이 제재 풀어주면은 한번 대화해보지 이렇게 건방진 소리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죠. 미국인과 어떤 금융거래 이런 거 안 되고 미국의 재산이 있으면 그거 압류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미국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일단 언지를 주고 영국과는 화해 무드로 갑니다.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겠죠. 맨 처음에 이 긴장감은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이었는데 어찌어찌 굴러가다 보니 갑자기 이란과 영국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 자신들이 억류한 이란의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풀어줄 것이다. 이란과 영국이 사태 해결에 관한 서류를 교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조만간 그레이스 1이 풀려날 것이다라는 이란 보도에 영국에서는 아니야. 그거 아닌데? 사실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는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보도에 대해서 살짝 거리감을 뒀습니다. 저는 이게 미국 눈치를 좀 보느라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영국에서는 부인했지만 이란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이스 1호는 풀려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오락가락했다. 그게 결국 맞는 얘기였죠. 그게 팩트였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이 영국에다가 야, 그거 억류 풀지 마. 계속 억류하고 있어. 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이 지브롤터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사법에 관련된 법적으로 쭉 해석해 봤더니 이란이 그 그레이스 1이라는 유조선에 기름을 가득 싣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걸렸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다시 가면 죽는다. 라고 했더니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가겠다라는 확약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영국이 지브롤터가 그 유조선을 그레이스 1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역류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억류 요청을 무시하고 풀어줍니다. 억류 40일 만에 풀어졌고요. 따라서 영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은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억류한 영국의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도 이제 풀어주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지속되냐면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이란과 영국의 긴장감으로 살짝 변질됐다가 이제 영국이 발을 빼면서 다시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으로 돌아섭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제가 트럼프라면 이란한테 화풀이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란 공격하려고 하다가 10분 전에 취소했다고 하죠. 사람이 불안하면 움직이고요. 그리고 화는요, 어디에다가 풀어야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혼자 이렇게 화를 이렇게 삭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 템플 스테이에도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이렇게 화를 삭히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분명히 어딘가 화풀이를 할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화풀이 대상이 될지는 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이 다시 팽배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영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보리스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이 보리스, 나는 우리 미국은 있잖아. 니네 10월 말에 브렉시트 하는 거 대환영이다. 뭐 그게 뭐 노딜 브렉시트가 돼도 괜찮아. 이렇게 우쭈쭈 해줍니다. 자, 보리스 총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 논자여서 똥도 서서 쌀 것 같은 그 꼿꼿함으로 10월 31일 날 무조건 브렉시트를 할 생각만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브렉시트 응원한다라는 얘기가 그냥 좋게만 들리겠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 굉장히 웃으면서 그래, 야, 브렉시트 해봐. 자, 제가 트럼프라면은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미국과 영국의 교역에 있어서 미국이 위에 있을 수 있거든요. 자,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양자 무역 합의 논의 중이다. 미국과 영국이 지금 이미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할 거라는 거를 가정하고 지금 미국과 영국은 무역협상 진행 중이다. 이번 달 말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영국과 미국은 이 양자 무역 합의에 대한 로드맵을 선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리스 총리는요, 지금 굉장히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 준비 다 돼 있어. 뭐, 우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우리 영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자신있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노딜 브렉시트만 돼와라. 니네는 우리 밥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전 재무장관이, 노딜 브렉시트는 2016년 국민투표를 배반하는 것이다. 야, 2016년 6월 23일 날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에서 국민의 52%가 브렉시트를 지지해서 브렉시트가 가결됐는데 그거는 유럽연합과 잘 합의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지 그렇게 노딜 브렉시트를 국민들이 원했던 건 아니야 라고 영국의 전 재무장관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일자리와 생활 수준 악화,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압박했죠. 영국 연합 왕국의 해체가 가능하다. 제가 만약에 영국 여왕이라면 보리스 총리를 사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내가 있는데 아이고 저 왕실이 저기 중립성을 훼손했네? 라는 욕을 먹을 것이 두려워서 그 카드를 쉽게 쓰질 못할지언정 그러나 지금 문제는 만약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면 영국 왕실이 해체된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라면 지금 뭐 내 어떤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만약에 영국 전 재무장관의 이 얘기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들었다면 보리스 총리 저 새끼 저거 끌어내야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전 재무장관이 일자리와 생활 수준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국 연합 왕국의 해체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좀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정치적인 중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실이 해체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영국 여왕을 바라보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영국의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27개국의 단결을 해체시킬 수 있고, 그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영국 하원이 열리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전쟁이 시작될 텐데 나는 거기서 공기를 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영국 하원이 다시 열리면 정부 불신임함을 추진할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보리스 총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7월 달이 힘들었다. 자, 7월 달이 힘들었던 이유는 증권사들이 썸머랠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썸머랠리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시장과 다르게 움직여서 힘들었다면 8월 달은 그냥 뭐 힘들겠지. 여러분 8월 달 대부분 증권사들이 8월 달 증시 힘들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라고 어느 정도 이 힘듦을 인지하고 대응하다 보니까 7월 달보다는 좀 덜 힘들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9월 달, 10월 달이 이제 걱정인 거죠. 특히 10월 달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영국 하원에서 좀 들쑥들쑥하죠. 예. 오히려 2019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더 급박하게 움직이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7월달 한 달 내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까요? 안 할까요? 25bp 할까요? 50bp 할까요? 아니야. 근데 50bp는 너무 심하잖아요. 25bp 할까요? 이렇게 한 달 내내 미국의 금리 인하 가지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8월 달에 들어오니까요. 매주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주인공이 뒤바뀌어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급박함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 앞선 한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 다음 주에는 중국의 위안화,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국채, 이렇게 한 주 주인공이 달라졌다면 나중에는요. 이 주인공들이 어찌 보면 매일 등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오늘은 너, 내일은 나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투자자들을 정신없게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중국의 7월달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 전문가들 예상치는 5.9% 증가를 예상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보다 부진했다. 2002년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 보면은요. 독일은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1분기 독일의 GDP는요. 0.4% 증가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유로존의 가장인 독일이 경제가 GDP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예, 독일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가요. 중국과 뭐 유럽에서의 그 추진하고 있는 배출가스 그거 제재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이것도 독일의 경제를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독일의 6월달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전월 대비 0.1% 감소, 6월달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1.5% 감소. 6월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는 1.5%밖에 감소하지 않았지만 작년 동월 대비 5%나 감소했는데 이 5% 감소는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독일의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하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균형 잡힌 예산 원칙을 내려놓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나설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죠. 거기에다가 ECB 위원도 공격적인 완화 정책, 즉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ECB의 어떤 통화 정책보다 더 비둘기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 증시도 반등했고 미국 증시도 반등했습니다. 자, 멕시코는요. 터키와 미국에 이어서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압박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자, 멕시코 대통령이 통화정책 수장을 압박하자 멕시코가 지난주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G5줌만큼 했어요. 25bp 했어요. 이제 25bp는 진짜 G5줌만큼, G5줌도 그냥 G5줌이 아니라 방광염 걸린 쥐가 싼 오줌만큼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25bp는 그만큼 하찮은 숫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존의 8.25%에서 8%로 기준금리가 인하됐고요. 2014년 6월 이후에 5년 만에 금리 인하입니다. 자, 멕시코가 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 1분기 GDP가 0.2% 감소했어요. 2분기 GDP는 그나마 0.1%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멕시코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쟁장맞이 경제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2분기 GDP가 0.1%밖에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2019년도 멕시코 GDP 예상치가 1.6에서 0.9%로 크게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자, 홍콩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홍콩 시위가 지금 지난주에 큰 문제가 됐었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난주 초반에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했습니다. 여객기가 중단됐죠? 중국이 인민해방군 투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홍콩 주변 지역에 뭐 중국 군인들이 집결됐다, SNS를 통해서 뭐 어떤 정갑차 같은 것들이 막 시내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막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베이다이어 회의가 종료가 됐죠. 종료된 다음에 회의 결과는 비공개였습니다. 자, 과연 베이다이어에서 지난번에 베이다이어가 개최되기 전에 시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뭔가 이렇게 구박받을 것이다. 야, 너 미국과 무역전쟁 저 따위로 할래? 저 홍콩 시위저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중국 지도부가 좀 부담스러운 회의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세였죠. 그러나 저의 생각은 천만하다.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예, 그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세를 꺾고 있고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중국 지도부가 어떤 위협을 받는다, 위협이라기보다 어떤 구박을 받는다면 그거는 중국스럽지 않죠. 그래서 베이다이어에서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야, 압박해. 그래서 베이다이어 회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지금 18일 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러면 오늘 홍콩에서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정도 모여라 라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 집회에서 과격해진다면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지 안 할지 이것도 상당한 관건이겠죠. 자, 홍콩 재무장관은요. 2019년 홍콩의 GDP 경제성장률을 당초 2에서 3%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이 홍콩 시위의 우려감 때문에 이 올해 홍콩의 GDP 성장률을 0에서 1% 정도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위기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간섭한 부분이 있죠. 그 얘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미국 경제는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증가되고 있다. 자, 유럽과 일본은 유럽과 일본에는요. 국채와 우량채, 회사채 같은 것들 약 15조 달러 규모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존재하는데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기가 좋다고 하면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좀 앞당길 것이다. 2019년도 올해 4분기 미국의 GDP는 기존의 2.0 예상에서 1.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성장률 3% 이상 목표는 물 건너간 거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는요, 12개월 이내 미국이 침체 가능성 있다, 30% 이상. 실물 경기 한파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미국 경제가 9개월 이내에 침체가 가능하다. 자, 미국은 제로금리 정책을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UBS는요, 9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연준은 100bp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던 부분이 바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지난주 중에 역전됐었습니다. 지난 14일 2년물 금리는 1.628, 10년물 금리는 1.619, 이렇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1978년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한 이후에 5번 금리 역전 상태가 벌어졌는데 그 공통점이 금리 역전이 발생되고 22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뭐 이거였습니다. 자, 뉴욕 연방은행 통계 자료를 보면 2분기 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분기 말 대비 1,620억 달러 증가했다. 총 9조 4,060억 달러라고 합니다. 2008년도 3분기에,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됐을 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9조 2,940억 달러였으니까 어찌 보면 지금 2분기 말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2008년도 3분기에 발생된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죠. 주택담보대출이 그렇게 늘어났어? 또 금융위기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당시에는 비우량 모기지 채권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된 거고 그 이후에 은행들이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했고 금리도 저금리였고 그리고 은행들이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또 다른 위기가 발생됐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내공이 좀 생겼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금융위기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자, 미국의 가계부채 2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13조 8,600억 달러고요. 20분기 연속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자, 그렇다면 국채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그럼 괜찮은가 상황이 은행들의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혹시 걱정할 게 없느냐? 지금 현재 국채 모기지 회사의 180일 이상 연체 비율이 1분기 말 기준으로 2.19%라고 합니다. 1년 전에는요. 1.89였대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지금 180일 이상 연체 비율이 좀 증가된 거죠. 그러나 2007년도 금융위기 당시 180일 이상 연체 비율은 무려 13.8%였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금융위기는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의 일부 관세 부과를 예외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노트북, 휴대폰 등은 제외됐고요. 그리고 일부는 12월 15일로 연기됐죠. 왜요? 연말 소비 시즌 타격받을까 봐요. 그리고요, 중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2주 이내에 전화통화가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이 먼저 홍콩 시위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중국과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9월달 고위급 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 무역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 앞서 9월달 회의 안 할 수도 있고 중국에다가 3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면서 위협을 부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중국과 무역 분쟁 오래 가도 괜찮아 라고 큰소리 뻥뻥 쳤던 트럼프가 지난주 증시가 막 3%씩 하락하면서 쫄았어요. 그래서 점점 뒷걸음질을 합니다. 9월달 고위급 회담 지입으로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유효하다고 얘기하고 무역전쟁 오래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가 뭔데 시진핑 보고 홍콩 가서 얼굴 대고 그 상황을 진압해라. 그러면은 무역 협상하겠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연병하고 있네. 야, 홍콩 문제는 우리 중국 집안 내일이거든. 네가 왜 감나라 대추나라 그래?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한 발씩 물러나는 거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똥줄을 타고 있는데, 본인이 똥줄 타서 양보하고 있는데 차마 그거는 티를 못 내는 거죠.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그렇게 자기가 똥줄 타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거를 내색하기는 싫은 거겠죠. 그죠? 자,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9월에 만약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면 중국은 필요한 대응 조치 하겠다.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그리고 미국은 6월달 오사카 회담에서 협의한 내용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면요. 중국이 뻗팅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이 오래 가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지금 분위기가 무역 분쟁만 놓고 봤을 때는요. 중국이 일단 길을 좀 잡았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어떤 그 기세를 잡았다고 해서 중국이 잘 나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작년 3월 달부터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중국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고 뭔가를 막고 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공격에 대해서 꽤 많은 상처와 부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거를 지금 티를 내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미국과 대면에서는 강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중국이 기세를 잡은 거는 맞지만 그 기세를 잡는 그 뒷면에는 중국도 어찌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이 힘든 거겠죠. 그거를 지금 중국 정부가 돈을 풀면서 어느 정도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일단은 커버하고 있지만 만약에 무역 분쟁이 끝난다면 중국은 그 상처와 부상과 그 피가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자, 트럼프 대통령과 금리 인하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압박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연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를 원합니다.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지난주에 9월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메리마운트대 교수도 0.25% 인하해봤죠? 효과 없는 거 봤죠? 이제 미국은요, 0.5% 이상, 0.75%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피델리티 투자이사도 연준이 시장 기대에 맞춰서 한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스케뱅크에서는요, 연준이 강도 높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단행할 것이다. 어느 정도 강도 높은데 내년 3월 달까지 연준은 9월 달, 10월 달, 12월 달, 2020년 1월 달, 그리고 3월 달 이렇게 총 5번 FOMC 회의에서 매번 25bp씩 계속 인하할 거야. 따라서 그렇게 인하를 하면 내년 3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대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뼛속까지 비둘기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은 지금 현재 올해 내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국이 잘 나간다고 하더니 그리고 지난번 7월 달에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예방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제로금리 마이너스 얘기 나오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조금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0월부터 미국 정부에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겠다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주택 지원 프로그램인 주택 파우처를 활용하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연평균 미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54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8만 2천 명 정도가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12,000번이 넘는 거짓말을 했다. 하루 평균 13번꼴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2번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거짓말 횟수가 더 늘어난다. 이민 관련 거짓말이 1등. 멕시코 콘크리트 장벽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뚝 박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뚝을 장벽이라고 표시한다든가. 또 무역과 경제, 러시아 스캔들도 거짓말을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지금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은 지난 6월 달 판문점 얘기를 이렇게까지 떠벌리나. 그리고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김정은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10분 만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 과연 10분 만에 전화가 온 거냐? 아니면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냐? 즉,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떤 한 라인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우리가 6월 30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요.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 중국한테 너무나 많은 거를 양보하고 그냥 빈손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어차피 한국에 오기로 했으니까 김정은 만나서 판문점에 만나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오히려 그때는요, G20 정상회담은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죠?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그 세기의 만남이 그 전까지 얼마나 이슈였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얻어낸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더욱더 부각시켰죠. 자,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좀 그래서 저렇게 쇼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6월 30일 날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 있을 때 트위터에다가 뭐 김정은이를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방한 일정에 맞춰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판문점으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저쪽 김정은 쪽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연락이 없었다. 알 수가 없다. 과연 정말 김정은이가 그 트위터를 보고 판문점까지 왔겠느냐? 그거 얼마나 베일에 쌓인 것처럼 얼마나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까?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김정은이가 올지 안 올지 몰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 당신이 나와주지 않았다면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나를 얼마나 쥐잡듯 잡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정은과 함께. 근데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미 그때 오사카에서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고 뭐 10분이건 20분이건 20시간이건 어쨌든 간에 김정은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는 거를 지 입으로 인정한 거죠. 결과적으로 어떠한 거를 노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모든 패는 하다못해 미쓰리한테도 읽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아셨겠죠. 그런데 환장하게 있는 거는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입으로 그때 6월 말에 했던 얘기가 뻥이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몰렸어요. 몰려서 이제 자기 스스로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양보하고 자기 입으로 지난 6월 말에 그 진행됐던 극적인 거 이거 모두 다 쇼였다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몰려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정부나 투자자들이 이를 반기겠지만 효과는 모르겠다라는 전망까지 나오죠. 예.
이게 거의 뭐 지난주의 주제였죠. 미쓰리가 매일 말씀드렸던 앞으로 시장은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를 시장이 보여줄 것이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정은이 또 미사일 또 쏘댔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오래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조금 더 끌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 무릎을 꿇게 할 겁니다. 표현이 무릎을 꿇게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더 많은 양보를 중국이 얻어내서 챙겨갈 겁니다. 작년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90일 동안의 휴전을 얻어낸 시진핑이 6개월 뒤인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는 콩을 사준다라는 전제하에 화웨이의 제재 해제를 얻어냈고 그다음에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거를 얻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얻어간 거는 콩 수출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시진핑과 뭐 G20 정상회담 이런 데서 만나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한 발씩 물러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조금만 이거를 더 끌고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몰릴 거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거를 중국한테 제시하면서 야 중국 우리 이제 협상 그만하자. 우리 이제 이거 합의하자라고 할 거라는 거죠. 즉 주객이 전조됩니다. 거기에다가 증시도 자기 맘대로 안 되죠. 미국의 GDP 경제성장률 올해 3% 물 건너갈 것 같죠. 예. 트럼프 대통령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쌍해지고 있어요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없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안 쳤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우쭈쭈 치켜 세우며 앉혔는데 결국 그 사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을 공격할 때 한꺼번에 초전 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너무나 건방진 태도로 야 살살해라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날린 것들이 다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증시, 지난주 뉴욕 증시, 지난주 글로벌 이슈 다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내일 방송에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증시는 어떻게 될 건지 정치적인 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진핑의 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즉 지난주 글로벌 이슈에 연관되어 있는 수장들의 발언들 뭐 보리스 총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증시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를 한번 내일 꼼꼼히 체크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월 18일 한 정오쯤에 기획방송을 준비해서 기획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제 가을이니까 아침에 창문 열어놓으시고 선선한 가을바람도 좀 만끽하시면서 편안한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